오늘은 제가 겪었던 결혼 생활과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30대 초반의 평범한 여성이었던 저는 누구나 그렇듯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 이혼하셨지만 두 분 모두 저에게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경제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자랐고 대학을 졸업한 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소개팅으로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진짜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결혼하면 아내를 정말 소중히 할 거예요. 저도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면 좋겠네요. 약 2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아버지께서 경기도에 있는 20평대 아파트를 제게 선물해 주셨어요. 서울과 거리는 있었지만 지하철역에 가까워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었고 덕분에 신혼집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됐습니다. 딸, 이 집이 너희 두 사람의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길 바란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저희 꼭 행복하게 살게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며 꾸준히 저축을 해왔기 때문에 결혼 자금은 부족함이 없었고 남편은 각종 가구 및 가전제품들을 준비하면서 함께 결혼을 완성했습니다. 시댁에서도 처음엔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덕분에 아들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됐네. 고맙다 정말로. 당연한 소리지만 예단은 받지 않을게. 어머님, 저야말로 좋은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때는 모든 게 순조롭게 풀려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 좋은 아내이자 최고의 며느리가 되겠다고요. 남편도 연애할 때처럼 다정했고 시어머니 역시 처음엔 저를 마치 딸처럼 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내가 평생 너만 사랑할게. 세아가 우리 아들 잘 부탁해. 나도 네가 친딸 같아. 그때 저는 정말 순진했습니다. 이런 달콤한 말들이 마냥 진심이라고 믿었거든요. 결혼식 날도 정말 행복했어요. 하객들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을 때 진짜 이런 순간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한 시간은 생각보다 짧더라고요. 눈 깜짝할 새 신혼의 달콤함이 지나가자 점점 다른 얼굴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결혼 생활도 말이에요. 결혼 후 한 달 정도가 지난 어느 주말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세아가 이번 주말에 같이 백화점 좀 가자. 내가 너한테 옷도 좀 사주고 싶고. 네, 어머니 좋아요. 그때는 정말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챙겨주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시작일 줄은 몰랐습니다. 매주 반복될 의무적인 만남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그래도 결혼 후의 첫 1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귀찮은 일도 있었지만 신혼의 달콤함 속에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주말마다 반복되는 시어머니의 연락은 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늘 날씨 좋은데 같이 백화점 갈까? 아니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처음에는 정말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저를 챙겨주시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마치 제가 어머님의 전담 외출 도우미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님은 매주 백화점이나 맛집 공원으로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처음에는 옷을 사주신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어머님 것만 고르시고 제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맛집에 가서도 어머님이 드시고 싶은 것만 주문하시고 제가 고른 메뉴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셨죠. 이런 일이 반복되자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해봤습니다. 여보, 내가 어머니와 만나는 건 좋은데 매주는 좀 부담스러워. 나도 주말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을 때가 있잖아.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가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잘해줘. 그리고 그게 뭐 힘든 일이야? 그때부터 남편은 더욱 노골적으로 저에게 역할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못 해드린 효도를 이제부터라도 네가 대신 해줘. 원래 그게 며느리 역할 아니야?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최대한 참고 따라다녔습니다. 별다른 이유랄 건 없고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기대는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백화점에서 몇 시간씩 쇼핑을 하시고 식사 후에는 카페에서 또 몇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좀 피곤해서 일찍 들어가면 안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젊은 사람이 벌써 피곤해? 나는 이 나이에도 이렇게 멀쩡한데. 라고 하며 저를 이해해 주시는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두 사람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압박했어요. 그냥 잘 좀 해드려. 그게 뭐 힘드냐? 원래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정작 남편 자신은 어머니를 챙기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심지어 제가 조금이라도 친정어머니를 챙기려고 하면 불편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친정어머니께 일본 여행을 보내드리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결혼 전부터 오랫동안 저축한 돈으로 효도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남편에게 하자마자 우리 엄마도 보내줘야지. 장모님만 가시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 라며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돈을 준비해서 보내드리면 되잖아. 우리가 부부인데 왜 따져? 같이 하는 거지. 자신은 그런 돈을 모으지도 않으면서 제가 오랜 시간 힘들게 모은 돈으로 모든 걸 똑같이 하자는 그의 태도는 정말 무책임하고 이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께 매달 드리는 용돈도 문제였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자기 월급에서 50만 원씩만 드린다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 돈도 제가 대신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이번 달은 내가 좀 빠듯해서 일단 네가 먼저 드리고 나중에 줄게.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매달 제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었죠. 이때부터 저는 남편에게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애할 때 보여줬던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요? 결혼 후에 남편은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편한 자리에만 있으려고 했어요. 우리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분명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남편이 변할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남편과의 관계도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에 집에 오면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곧바로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문을 걸어 잠그고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남자들은 원래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안에 완전히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리 나와봐. 밥 먹자. 제가 방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가끔 들리는 건 게임 소리와 키보드 타이핑 소리뿐이었죠. 주말이면 함께 식사조차 어려웠고 저는 혼자 밥을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려야 했어요. 밥 다 식었는데 언제까지 게임만 할 거야? 문 밖에서 말해도 들리는 건 한숨 소리뿐이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순간이야. 잠깐만. 그 잠깐만이 한두 시간씩 이어졌어요. 결국 저는 혼자 식사를 하고 남편 몫은 랩을 씌워서 냉장고에 넣어두는 일이 반복됐죠. 가끔 친정엄마가 반찬을 해오시면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남편은 장모님이 오시는 게 불편하다며 노골적으로 눈치를 줬습니다. 장모님이 이렇게 자주 오셔도 되나?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반찬 만들어 가져다 주시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인데. 그래도 우리 부부만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부부만의 시간이라뇨. 정작 본인은 게임방에 틀어박혀 있으면서 말이에요. 심지어 한 번은 거실에 친정엄마가 계시는 게 싫다며 방에서 쟁반에 음식을 담아서 작은 방 컴퓨터 책상 앞에서 혼자 먹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본 친정어머니의 당황스러운 표정이 지금도 생생해요. 우리 딸 괜찮지? 별일 없는 거 맞아?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을 때 저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이 정말 무거웠어요. 남편의 무책임한 모습은 실생활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집 관리비를 3개월째 밀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관리비 왜 안 냈어? 관리사무소에서 연락 왔는데. 아, 깜빡했네. 자동이체 통장을 바꿨는데 수정 안 했나 봐. 평소 책임감이 강하다고 자랑했던 남편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완전히 무책임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집안일은 당연히 제 몫이었고 명절 준비도 혼자 해야 했습니다. 여보, 이번 추석 차례상 준비 같이 해줄 수 있어? 그런 건 여자들이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어. 연애할 때는 힘든 일은 뭐가 됐든 같이 해보자며 적극적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남편의 신용카드 내역을 우연히 보게 된 때였습니다. 카드 회사에서 문자가 온 걸 대신 확인해달라고 해서 본 건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매달 300만 원이 넘는 카드 사용 내역. 그것도 대부분 게임 결제와 정체불명의 항목들이었어요. 우리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 정도인데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보, 이게 뭐야? 당신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아, 그거 지난달에 게임 아이템 좀 샀는데. 게임 아이템이 이렇게 비싸? 그게 뭔데 300만 원씩이나 해? 남편은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피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의심이 든 저는 남편이 없을 때 컴퓨터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남편은 단순한 게임 중독이 아니었어요. 인터넷에서 방송을 하는 BJ, 그것도 전부 20대 여성이 진행하는 방송에 거액의 후원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결제 내역을 자세히 보니 그중 한 명의 BJ에게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매달 후원하고 있었죠. 그 외에도 여러 방송에 자잘한 돈을 쓰고 있었고요. 이게 뭐야? 이 돈들이 다 뭐야? 남편을 추궁했을 때 그가 한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개인적인 팬으로서 후원하는 거야. 내가 특별히 부정한 짓을 한 것도 아니잖아. 팬으로서 후원? 이게 팬이야? 이런 방송에 이렇게 돈을 쓰는 게? 너도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가고 굿즈 사잖아. 그거랑 뭐가 달라?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1년에 한두 번 가수의 콘서트 티켓 10만 원 사는 거랑 젊은 20대 여자들 방송에 100만 원씩 후원하는 걸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정신적인 바람이야. 나는 이런 걸 용서할 수 없어. 바람이 아니라고.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방송 보는 거잖아. 그날 우리는 결혼 후 가장 심하게 싸웠어요. 남편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며 저를 탓했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는 더는 예전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요. 연애할 때 보여줬던 모든 모습이 가면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넷 방송의 후원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펑펑 쓰던 남편의 이중 생활이 밝혀진 후 저희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은 차마 저에게 사과의 말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다는 듯 행동했어요.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해? 이 정도는 다른 남자들도 다 하는 거야. 내가 만나서 밥을 먹은 것도 아니고 팬심으로 후원한 것뿐이지. 다른 남자들이 다 한다고 해서 당신도 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예민한 반응이야? 바람 피운 것도 아닌데 진짜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남편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생활비는 여전히 저에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카드값 300만 원을 내느라 정작 생활비는 제대로 못 내면서 말이에요. 이번 달 생활비 좀 먼저 내줄 수 있어? 나중에 줄게. 당신이 여자들 후원에 쓴 돈으로 우리 생활비 몇 달치는 나오겠는데? 그건 내 용돈에서 쓴 거야. 생활비랑은 다른 이야기지. 애초에 용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었어요. 그런데도 뻔뻔하게 생활비를 저에게 요구하는 남편의 모습에 정말 실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제게 돈을 요구해왔어요. 신우이의 생일이 다가오자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면 너희 신우 생일인데 너가 현금으로 좀 줘야 하지 않겠니? 50만 원 정도? 신우의 생일이랍시고 5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제게 돈을 요구하긴 했었는데 매번 금액이 올라가고 있었죠. 어머님, 요즘 저희도 상황이 어려워서요. 아이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한테 들어보니 네가 벌이가 좋다면서? 제가 거절하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도 전화를 했죠. 자기 엄마의 하소연을 들은 남편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필요하니까 말을 했겠지. 그냥 좀 줘. 가족인데 뭘 그렇게 째째하게 굴어? 내가 째째하게 군다고?
매번 시댁에서 이런 식으로 돈 달라고 하는 게 정상이야? 다른 집도 다 그래. 너만 유독 인색하게 구는 거야.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은 인터넷 방송에 월 300만 원씩 쓰면서 50만 원 생일 선물도 저한테 떠넘기고 그걸 인색하다고 하는 거예요. 더 황당한 일은 며칠 후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식사를 하시던 중에 고깃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며느리야, 지금 내 친구들이랑 고기 먹고 있는데 잠깐만 나와봐.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어.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는 말에 뭔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급하게 나갔는데 이미 친구분들과 식사를 거의 다 끝내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계산서를 저에게 건네시는 거예요. 자, 여기 계산 좀 해줘. 내가 지갑을 깜빡했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미리 말씀도 안 해주시고 갑자기 부르더니 계산을 하라는 거였죠. 어머님 친구분들 앞에서 창피하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용당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어요. 어머님,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돈을 가져왔을 텐데요. 아이고, 그럼 어떡해. 친구들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분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저도 현금이 없어서 계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산서를 그 테이블에 그대로 올려두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뒤에서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 일을 말했더니 너 진짜 미쳤어?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놔두고 와?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어머니야. 미리 말도 안 하고 갑자기 부르더니 계산하라고 하는 게 말이 돼? 그래도 엄마인데 어떻게 그래?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끝까지 시어머니 편만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죠. 그렇게 남편에 이어 시어머니한테도 큰 실망을 하고 이 사람들과 인연을 정리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고 저를 집으로 따로 부르시더니 도무지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딸도 내년 봄에 결혼할 예정이야. 애가 어찌나 눈이 높은지 사위 될 사람이 누군지 너도 들었지? 네, 대기업 연구소에서 일한다고 들었어요. 그래, 그쪽 부모님도 대학 교수고 집안이 정말 좋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아무래도 우리 쪽에서 신혼집을 해가야 할 것 같아. 이때까지만 해도 대체 저를 불러놓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신우가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을 사던지 말던지 저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어디에 집을 사면 좋을지 부동산에 대해 물어보려나 싶었죠. 너가 친정에 이야기해서 돈을 좀 마련해 올 수 있을까? 하지만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네? 제가요? 저희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오라고요? 그래, 아무래도 너가 우리 아들보다 조건이 좀 부족하잖아. 그러니 시집 올 때 친정에서 집도 해준 거지. 이번에는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집을 해가야 하는데 너가 좀 보탰으면 좋겠어. 되도 않는 소리에 잠시 어안이 벙벙해져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말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돈을 가져오지 못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안색이 싹 변하며 겨우 그것도 못해오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너는 시댁이래 그 정도 성의도 못 보여주니? 너희 친정이 돈이라도 많은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보다.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기분 나쁨을 숨기지 않았어요. 저는 애초에 이런 부탁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어머님은 돈을 못 가져올 거면 필요 없으니 돌아가라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바쁜 며느리를 불러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자기 딸 시집 가는데 집 살 돈을 가져오라니요. 저희 부모님이 만에 하나 돈이 정말 많다고 해도 그런 소리를 꺼내지도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며칠 후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혼 서류를 들고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놀랍게도 남편의 인감도 이미 찍혀 있었고 서류는 완벽하게 작성되어 있었어요. 며느리야, 이제 그만하자. 가만 보니까 너도 우리 집안이랑 안 맞는 것 같고. 마치 이 서류에 네가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식이었어요.
그렇게 엄포를 놓으면 시어머니는 제가 울면서 거절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네가 우리 아들 못 살게 굴고 있잖아. 너희들 이혼하고 각자 살자. 하지만 저는 그 순간을 오히려 기회로 여겼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필요 이상으로 지치게 만든 지금 그 도장은 제게 해방의 도장이었어요. 알겠어요. 좋아요. 찍을게요. 저는 방에 들어가서 인감을 가져와 조용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쉽게 동의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셨나 봐요. 잠깐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진짜로? 너 정말 찍을 거야? 네, 바로 찍었어요. 이제 됐죠? 그때 남편이 게임방에서 소리를 듣고 기어 나왔어요. 제 도장까지 찍혀있는 완성된 이혼 서류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게 뭐야? 당신 진짜 도장 찍었어? 그래, 찍었어. 이제 우리는 남남이나 마찬가지야. 야, 잠깐만. 이건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이제 와서 당황하는 남편이 우스웠어요. 정작 이혼 서류에 본인 도장을 먼저 찍은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잖아요. 저는 그날부터 바로 부동산에 달려가서 집을 전세로 내놓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소중한 집이었지만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일단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참아야 했던 수많은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저를 짓누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새 출발을 준비하던 중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여보, 미안해. 이제 너한테 전화할 자격이 없는 건 알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이미 남남이 된 사이라고 생각하니 그냥 끊고 싶었죠.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나 얼마 전에 회사에서 건강검진 받았잖아. 정밀검사 받으라고 해서 얼마 전에 받았는데 간암이래.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아야 한다고.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무리 미워하는 사이라도 암이라는 진단은 충격적이었거든요. 정말이야? 응, 의사가 이기래. 빨리 수술하면 완치 가능하다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은 아마 제가 동정하고 돌아올 거라고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우리 이혼하는 거 말야.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아무래도 나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 역시나였어요. 병을 핑계로 저를 다시 붙잡으려는 거였죠. 아프다고 해서 당신이 나한테 했던 일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회복하길 바랄게. 그래도 얼마 전까진 우리가 부부였는데. 그래, 부부였지. 이미 지난 과거형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조금 흔들렸던 건 사실이에요. 결혼 생활은 최악이었지만 그래도 함께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병이 다시 함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못했어요. 며칠 후에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회사 앞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퇴근하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울면서 애원하시는 거였어요. 며느리야,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아픈데 어떡하니? 어머님, 저희는 이미 이혼했어요. 저도 더 이상 어머님 며느리가 아니고요. 용돈도 안 줘도 돼.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 그냥 아들 곁에만 있어줘.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혼 서류를 들고 오셔서 그만하자고 하시던 분이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이혼하자고 하신 건 어머님이세요. 저는 어머님 말씀에 따른 것뿐이고요. 그건 화가 나서 그런 거였어. 정말로 이혼하라는 뜻은 아니었어. 그냥 화가 나서 이혼 서류를 가져오셨다고요? 남편 도장까지 받아서요?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으셨나 봐요. 그냥 계속 울면서 애원만 하셨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결혼 생활 동안 받은 상처와 실망은 그 이상이었거든요. 어머님이 잘못하신 건 저에게 하신 일들이 아니에요. 아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신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우리가 다 잘할게. 아들도 달라질 거야. 몇 년간 기회는 충분히 드렸어요. 이제는 늦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회사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도 계속 매달리셨어요.
정말 창피했지만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에 남편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좀 더 절박한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나 수술 날짜 잡혔어. 다음 주 화요일이야. 잘 됐네. 수술 잘 받아?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 그냥 가끔 연락해서 안부만 물어봐 줄 수 없을까? 그것도 안 돼. 난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이렇게 냉정할 수 있어? 우리가 3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3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은 모르잖아. 정말 안타까웠어요. 남편의 병도 시어머니의 애원도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수술을 받는 날 조금 마음이 무거웠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병원에 가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 새 직장을 위한 면접 준비를 했어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시어머니께서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제 결정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항암 치료 시작했어. 많이 힘들어해. 그래도 네가 보고 싶다고 하지는 않더라. 마지막에 남편이 제 생각을 한다는 말을 덧붙이셨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이라는 변수가 생겼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남편의 질병은 안타까웠지만 그것이 다시 함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못했어요. 저 역시 제 인생을 지키고 싶은 평범한 여자일 뿐이었거든요. 이혼이란 많은 걸 무너뜨리지만 때로는 새로운 삶을 위한 선택이기도 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더 이상 남편의 질병이나 시댁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기로 그렇게 저는 저 자신과 약속했습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친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선물해 주셨던 그 소중한 신혼집은 전세를 주고 나왔어요. 더 이상 제 공간이 아니었거든요. 처음 친정에 돌아왔을 때는 조금 어색했어요. 결혼해서 나간 딸이 다시 돌아온다는 게 부모님께 죄송스럽기도 했습니다. 우리 딸 괜찮지? 힘들면 언제든 말해. 어머니께서 매일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보다 훨씬 밝고 건강해 보이니까 안심하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 진짜 괜찮아요. 오히려 이렇게 편한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랬어요. 매일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출근할 때도 퇴근해서 집에 올 때도요. 그동안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회사 생활은 계속되고 있어요. 동료들도 처음에는 괜찮냐고 걱정해줬지만 제가 오히려 더 밝아진 모습을 보고는 놀라워했어요. 너 정말 이혼한 게 맞아? 왜 이렇게 좋아 보여? 응, 진짜 좋아. 이혼이 이렇게 시원한 줄 몰랐어.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심이었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고 매주 시어머니를 모시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남편의 게임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남편 소식은 가끔 들려와요. 시어머니께서 마지막까지 연락을 시도하셨습니다. 딸 또 전화 왔어. 그 사람 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가 제 전화를 대신 받아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딸은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번호를 차단해버리셨죠. 엄마의 그런 모습이 너무 든든했어요. 들리는 소식으로는 남편이 아직도 인터넷 방송에 돈을 쓰고 있다고 해요. 수술 후에 병치료를 받으면서도 말이에요. 정말 중독이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제가 내린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돼요. 요즘은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결혼 생활했을 때는 시어머니 때문에 주말 약속을 잡기가 어려웠거든요. 야, 너 진짜 달라졌다. 예전에는 항상 뭔가 답답해 보였는데. 맞아. 지금이 진짜 내 모습인 것 같아. 친구들의 말을 듣고 보니 결혼 생활 동안 제가 얼마나 억압받고 살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에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결혼했을 때는 남편 눈치, 시어머니 눈치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했거든요. 지금은 퇴근 후에 요가도 배우고 영어 공부도 다시 시작했어요. 이제야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느낌이에요. 상담사 선생님께 말씀드렸을 때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많은 여성들이 결혼 후에 자신을 잃어버려요. 다시 찾은 게 축하할 일이죠. 이제는 확실히 알아요.
아무리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해도 상대가 바뀌지 않으면 제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걸요. 일방적인 희생과 참음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파괴였습니다. 결혼이 꼭 인생의 완성이어야 하는 이유는 없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사회에서는 여자는 결혼해야 완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지만 요즘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옥이었거든요. 가끔 혹시 후회하지 않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왜 진작 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나 싶을 정도예요. 너도 나이가 있는데 재혼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질문을 받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재혼에 대한 압박감이 전혀 없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거고 혼자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이제 저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나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저 자신으로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하는 것도 즐겁고 퇴근 후에 혼자 영화를 보는 것도 자유롭습니다. 간혹 외로울 때도 있어요. 특히 명절이나 주변 사람들이 가족 얘기를 할 때요. 하지만 그런 순간적인 외로움보다 매일 겪어야 했던 스트레스와 상처가 훨씬 컸어요. 진심으로 벗어나고자 할 때 결국 끝이 있다는 걸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용기를 내서 벗어나려고 하면 반드시 길이 보인다는 것도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이혼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용기를 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으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 지난 어린아이를 키우는 30대 여자입니다. 시댁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지난달 마지막 주중이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며느리야, 이번 주말에 김장하는데 내려와. 아, 어머님, 저는 김치 안 먹어서요. 김장은 안 할게요. 뭐? 김치를 안 먹어? 한국 사람이 김치를 안 먹어? 네, 출산 후에 위가 약해져서 그런지 김치 냄새만 맡아도 속이 안 좋아요. 사실이었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서 제 소화기관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김치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양념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특히 김장철의 그 강렬한 젓갈 냄새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도 시댁 행사인데 얼굴은 비춰야지. 저 지금 육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애기도 어리고 먼 길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애기 데리고 오면 되지. 할머니가 봐줄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남편만 보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시댁 김장 있대. 당신만 다녀와. 나 혼자? 나는 김치도 안 먹고 애기 데리고 가기도 힘들어서. 알겠어. 그럼 나도 얼굴만 비추고 올게. 다행히 남편은 순순히 동의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주말이 됐고 남편은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금방 다녀올게. 점심만 먹고 올 거야. 조심히 다녀와. 남편이 나간 후에 저는 15개월 된 우리 아들과 조용한 주말을 보낼 생각에 설레었어요. 아이랑 집에서 천천히 놀다가 낮잠 재우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오후 2시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지금 집 근처까지 다시 왔는데 아이 데려갔다가 올게. 뭐? 집에 다시 왔다고? 응, 엄마가 손주 보고 싶어 하셔서. 애 데리고 갔다가 올 테니까 당신은 오늘 편하게 쉬어. 어머님이 김장도 힘드실 텐데 애까지 봐주신대? 응, 괜찮아. 김장 거의 다 끝났거든. 저는 불안했지만 남편이 이미 결정한 것 같아서 그냥 승낙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조심하고. 그리고 저녁 7시쯤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남편은 생각보다 늦게 돌아왔고 아이는 피곤한 듯 눈을 비비며 안겨 있었습니다. 애는 괜찮았어? 응, 엄마가 엄청 좋아하시더라. 이것저것 많이 주시고.
뭘 줬는데? 글쎄, 과일이랑 뭐 그런 거 잘 먹더라고. 저는 아이를 씻기고 저녁을 먹였습니다. 아이는 평소보다 밥을 잘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어? 배 안 고파? 아이는 고개를 돌리며 숟가락을 밀어냈습니다. 저는 피곤한가 보다 싶어서 아이를 재웠습니다. 하지만 밤 10시쯤 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 아가? 아이를 안아 올렸는데 순간 아이가 토를 했습니다. 하얀 우유 토사물이 제 옷과 이불에 쏟아지고 말았죠. 여보, 애가 토했어. 제 외침을 들은 남편이 뛰어왔습니다. 괜찮아. 모르겠어. 갑자기 먹은 걸 다 토하네. 아이를 닦아주고 다시 재우려 했지만 30분 후에 또 토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사까지 시작됐어요. 여보, 이거 좀 이상한데? 오늘 뭘 잘못 먹었나?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지금 벌써 11시인데. 응급실 가야 할 것 같아. 계속 토하고 설사해. 저는 급히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아이는 계속 울었고 토를 하려는 기색을 보였죠. 도대체 뭘 먹은 거야? 불안한 마음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응급실 불빛이 보이자 저는 더 빨리 달렸습니다. 제발 괜찮기를.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병원에서 밝혀지게 되니까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접수대로 달려갔습니다. 아기가 계속 토하고 설사해요. 빨리 봐주세요. 간호사가 재빨리 아이 상태를 확인하더니 바로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나요? 저녁 10시쯤요. 갑자기 토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뭘 먹었나요? 저녁엔 평소처럼 밥이랑 소고기 미역국, 계란찜 먹였어요. 점심도 집에서 해준 거 먹었고요. 의사 선생님이 아이 배를 눌러보고 체온을 재고 입안을 확인했습니다. 급성 장염으로 보입니다. 탈수 증세가 있어서 바로 수액 맞춰야겠어요. 장염이요? 왜 갑자기? 보통 상한 음식을 먹거나 바이러스 감염 또는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발생합니다. 간호사가 아이 팔에 주사 바늘을 꽂으려 하자 아이는 있는 힘껏 울어댔습니다. 괜찮아, 아가. 금방 끝나. 엄마 여기 있어. 하지만 아이는 너무 어려서 혈관 찾기가 어려웠고 결국 3번이나 바늘을 찔러야 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에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수액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아이는 지쳐서 올 힘도 없이 그냥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저는 아이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연락해봐. 혹시 애한테 뭐 주신 거 없냐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애가 지금 응급실인데. 토하고 설사해서. 오늘 애한테 뭐 주신 거 있어?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주긴 뭘 줘? 그냥 귀여워서 이것저것 줬지. 그게 뭔데요? 생굴 조금이랑 수육이랑 김장 배추 속 그런 거.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생굴이요? 남편이 전화를 끊고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애한테 생굴이랑 수육이랑 배추속 같은 거 줬대. 생굴이라니? 15개월 아기한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아이 상태가 더 중요했어요.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아이가 오늘 오후에 생굴을 먹었대요. 생굴이요? 15개월밖에 안 된 아기한테요? 의사 선생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생굴은 비브리오균이나 노로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는 절대 생식 해산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그게 원인인 거예요? 네, 거의 확실합니다. 증상도 전형적인 식중독 장염이고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요. 어떻게 15개월 아기한테 생굴을 줄 수가 있을까요? 아이는 계속 설사를 했고 기저귀를 갈아줄 때마다 물처럼 쏟아지는 변을 보며 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아이는 너무 아픈지 힘없이 앓기만 했어요.
평소 활발하던 우리 아기가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 괜찮을까요? 지금 수행 맞추고 있으니까 탈수는 회복될 겁니다. 다만 장염이 심해서 최소 2, 3일은 입원해야 할 것 같아요. 입원이요? 네, 지금 탈수 정도가 심하고 경구수액도 바로 토해내고 있어서요. 결국 아이는 그날 밤 바로 입원했습니다. 새벽 2시 병실 침대에 누운 아이를 바라보며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정확히 뭐라고 했어? 생굴이랑 수육 조금 줬다고. 애가 잘 먹길래 더 줬대. 잘 먹길래 더 줬다고? 응, 엄마 말로는 애가 맛있게 먹어서. 저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15개월 아기가 뭘 알아? 주는 대로 먹는 거지. 그걸 어른이 판단해야지. 미안해. 오빠가 미안할 일이 아니야. 어머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이는 새벽 내내 깨서 울었고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링거를 맞은 작은 팔, 창백한 얼굴, 힘없이 늘어진 몸. 내가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건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일이야.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고 아이는 여전히 고통 속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쯤 아이가 겨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토를 했어요.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경구수액도 바로 토해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다시 링거를 교체했고 저는 지쳐서 바닥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연락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겠지. 저는 심호흡을 하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대한 정중하고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그래,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어제 저희 애한테 혹시 생굴 주셨어요? 응? 줬지, 왜? 너무 당연하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우리 애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 왜? 급성장염이요. 생굴 먹고 장염 걸렸어요. 탈수 증세 심해서 수액 맞추고 있고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사과라도 듣기를 기대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에이, 요즘 애들은 진짜 유난이야. 네? 나 어릴 때는 생굴 먹고도 멀쩡했는데 요즘 애들은 왜 그리 약하니?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놓칠 뻔했어요. 지금 우리 애가 15개월이에요. 아직 면역력도 약하고 소화기관도 미숙한 나이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생굴 조금 먹었다고 병원까지 가? 조금이 아니라 선생님 말로는 꽤 많이 먹은 것 같대요. 증상이 심하대요. 그러게 애를 너무 과보호하니까 그렇지 옛날 사람들은 다 먹고 컸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우리 아이가 고통받고 있어요. 밤새 토하고 설사하고 링거 맞느라고 팔의 바늘을 3번이나 찔렸어요. 그런데 유난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사과 한마디 없으세요? 사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15개월 아기한테 생굴 주신 게 잘못 아니세요? 아니, 나는 손주 예뻐서 준 건데 애가 맛있게 먹길래 더 준 거지. 그게 내 잘못이야. 네, 잘못이에요. 어른이 판단했어야죠. 아휴, 며느리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애 키우다 보면 그런 일 있을 수 있지. 아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뭐래? 나보고 유난이래. 요즘 애들이 너무 약한 거래. 뭐? 사과도 없어. 오히려 나보고 과보호한대. 남편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좀 그러시긴 하지. 옛날 사람이라. 옛날 사람이라고? 그게 변명이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입장에서는 아기가 없었을 거야. 아기가 없으면 괜찮은 거야. 우리 애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이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토하는 횟수는 줄었지만 설사는 계속됐고 아이는 기력이 없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15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어도 시어머니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병문안은커녕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댁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애 많이 아프니? 그래도 곧 나을 거야. 애들은 원래 회복 빠르잖아.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화가 나서 핸드폰을 던질 뻔했습니다. 회복이 빠르다고 그래서 괜찮다고요? 아이는 이틀째 입원 중이었고 여전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링거로만 영양을 공급받고 있었죠. 선생님, 우리 애 언제쯤 퇴원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설사가 멈추고 경구 수액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퇴원 가능해요. 그럼 며칠을 더 있어야 하나요? 최소 3, 4일은 더 입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병원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에서 아이를 재우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절대 이대로 넘어가면 안 돼. 사과도 없이 반성도 없이 오히려 저를 유난이라고 말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라며 넘어가려는 남편. 내가 참으면 또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검색했습니다. 아동과실치상 보호자 과실로 인한 아동상해 손해배상 청구. 검색 결과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해야겠어. 가족이라고 해서 시어머니라고 해서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 고통받고 있고 그 책임은 명백히 시어머니에게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에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변호사 상담 받을 거야. 어머님 고소할 거야.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고소라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남편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나 진심이야. 이건 넘어갈 일이 아니야. 그래도 그게 우리 엄마인데? 우리 엄마든 누구든 우리 애한테 이렇게 해를 끼치고도 사과 한마디 없으면 책임을 물어야지. 여보, 진정해. 엄마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일부러가 아니면 괜찮은 거야? 15개월 아기한테 생구를 먹인 게? 남편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 집안 망신이야. 집안 망신? 지금 우리 애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데 아빠인 당신은 집안 망신 걱정을 해?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태도가 실망스러웠어요. 그날 오후에 저는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급성 장염으로 인한 입원 치료, 예상 입원 기간 7일, 원인은 오염된 음식물 섭취로 추정. 그리고 입원 확인서와 치료비 영수증도 챙겼습니다. 이미 입원비만 80만 원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한 김지혜입니다.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젊은 여성 변호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내며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아이에게 생구를 먹여서 급성 장염에 걸렸어요. 지금 입원 중이고요. 아이가 몇 개월인가요? 15개월입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15개월 영아에게 생굴이요? 네, 김장하는 자리에서 먹였다고 합니다. 아이가 잘 먹길래 더 줬다고 하더라고요. 사과는 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요즘 애들이 유난이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어릴 때 먹고도 멀쩡했다면서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과실치상입니다. 과실치상이요? 네, 형법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죄예요.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주의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합니다. 그럼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친족 간의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진단서에 식중독성 장염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입원 기간도 길고 치료비도 상당하네요. 그럼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사과와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거죠.
치료비는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실제 들어간 치료비는 전액 청구 가능하고 추가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부모님이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하면 보통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청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정말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질 텐데요. 상관없어요. 저는 우리 아이가 더 중요하니까요.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까지 내용 증명 초안 작성해서 보내드릴게요.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어디야? 밖에. 변호사 만나고 온 거야?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 엄마한테 그러면 안 돼. 난 이미 결정했어. 가족이잖아. 가족이라고 해서 우리 애 아프게 해도 되는 거야? 전화를 끊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링거를 맞으며 축 늘어져 있었어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틀 후에 내용 증명이 시댁으로 발송됐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귀하는 2024년 11월 16일 만 15개월 영아에게 생구를 섭취하게 하여 급성 장염을 유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영아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며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건은 명백한 과실치상에 해당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다음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진심 어린 사과. 두 번째, 치료비 전액 배상, 현재까지 120만 원, 추가 발생 예정. 세 번째, 위자료 300만 원. 본 내용 증명 수령 후 7일 이내 회신이 없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날 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병원 침대에서 힘겹게 잠들어 있었고 저는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끝까지 싸울게. 그리고 며칠 후에 예상대로 시댁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폭풍 전야였습니다. 내용 증명이 도착한 지 이틀 후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나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난 건지 당황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야? 너가 시어머니를 고소하겠다고? 고소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예요. 치료비 내달라는 거죠. 치료비 그 정도 돈을 내가 내야 되니? 당연하죠. 어머니가 우리 애 아프게 하셨잖아요. 아니 그건 그냥 실수였잖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시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실수면 사과하셔야죠. 그런데 어머니는 사과는커녕 유난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내가 화가 나서 그랬지. 진짜 미안하다고 생각했어. 그럼 왜 병문안 한 번 안 오셨어요? 전화 한 통 없으셨잖아요. 아니 그거는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이가 일주일째 입원 중이에요. 링거 맞으면서 울고 밤마다 아파서 잠도 못 자요. 그런데 어머님은 한 번도 안부조차 묻지 않으셨어요. 나도 마음이 불편했어. 그래서 불편하셨으면 제대로 사과하시든가요.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라. 집안 망신이야. 시어머니를 고소한다는 소문나면 우리 집안 망신이라고. 저는 집안 망신보다 우리 아이가 더 중요해요.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나도 손주 예뻐서 준 건데 이렇게까지 할 거니? 예뻐서 줬다는 게 이유가 될 수 없어요. 15개월 아기한테 생구를 먹이면 안 된다는 건 상식이에요. 나는 몰랐어. 옛날에는 다들 먹었다고. 몰랐으면 배우셔야죠. 그리고 사과하셔야 하고요.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30분 후에 이번에는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나다. 네, 아버님. 그 내용 증명 말인데 좀 취하할 수 없겠니? 왜요? 와이프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이 나이에 스트레스 받으면 건강 안 좋아지잖아.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버님, 그럼 우리 아기는요?
15개월밖에 안 된 애가 일주일째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건 괜찮으세요? 그건 안 됐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 가족이니까 더 조심했어야죠.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을 덮을 수는 없어요. 며느리, 우리 집안 체면도 생각해줘. 저는 우리 아이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지까지 전화하신 거야? 제발 그만 좀 하자. 이러다 우리 완전히 집안에서 손절 당하겠어. 손절 좀 당하면 어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우리 애 지키는 게 먼저야. 시댁 체면은 그 다음이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냥 너희가 병원비 내고 말면 안 되겠니? 내가 왜 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나도 손주 예뻐서 해준 건데 이렇게 원수되는 거니? 저는 바로 답장했습니다. 어머님이 내셔야 하는 이유는 어머님 과실로 아이가 다쳤기 때문입니다. 예뻐서 해줬다는 건 이유가 될 수 없어요. 7일 안에 회신 없으시면 바로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며느리,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네? 갑작스러운 사과에 저도 당황했습니다. 내가 너무 몰랐어. 애한테 생굴 주면 안 되는 거였구나. 정말 미안해. 병원비랑 위자료 다 줄게. 그러니까 제발 소송은 취하해줘. 응? 목소리에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거예요? 그럼 진심이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손주한테 그런 걸 먹이다니 내가 미쳤었지.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럼 합의서 작성하시고 치료비랑 위자료 입금해 주세요. 알았어. 그렇게 할게. 며칠 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직접 오셔서 도장을 찍었어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됐니? 네, 입금 확인되면 끝이에요. 다음 날 제 계좌로 345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우리 엄마가 울면서 전화하셨어. 그래서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한테서 300만 원 넘게 뜯어낸 거잖아. 뜯어낸 게 아니라 정당한 배상이야. 그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억울하실 거야. 여보, 나 이제 시댁 안 갈 거야. 명절에도 제사에도. 뭐? 당신 혼자 다녀와. 나는 우리 아이 지키는 게 우선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병실 침대에 누운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이제 많이 좋아져서 밥도 조금씩 먹고 웃기도 했어요. 아이가 방긋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퇴원한 날에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아이는 제 품에 안겨 환하게 웃었어요. 일주일 동안 고생한 게 무색할 만큼 건강하게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 뭐가? 부모님이랑 완전히 틀어졌잖아. 엄마가 내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건 어머니가 선택하신 거야. 그래도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나한테 후회하냐고 물으려고? 그래 맞아. 전혀 안 해. 나는 우리 아이를 지킨 거야. 남편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에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야기 들었어. 너 시어머니 고소했다며? 손해배상 청구했어. 잘했어.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엄마도 나한테 잘못했다고 할 줄 알았는데. 왜? 네가 뭘 잘못했어? 네 아기 지킨 건데. 엄마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엄마 생각엔 네가 너무 잘했어. 시어머니든 누구든 네 아이한테 해를 끼치면 당연히 책임져야지. 고마워, 엄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엄마가 되면 아이를 지키는 게 최우선이야. 다른 건 다 그 다음이고.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며칠 후에 시댁에서 명절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 이번 주말에는 내려올 거지? 시어머니 목소리는 여전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아니요, 저는 안 갈게요. 뭐? 저는 앞으로 시댁 방문 안 할 거예요. 남편 혼자 보낼게요. 며느리가 시댁에 안 온다고? 그게 말이 돼? 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복수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이 안전이 우선이에요. 어머니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 불안해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럼 이만 끊을게요. 전화를 끊자 남편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여보, 왜 그런 말을 해? 사실이잖아. 나는 진짜 안 갈 거야. 그럼 나 혼자 가라고. 그래, 당신 혼자 가. 나는 우리 아이랑 여기 있을게. 남편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혼하자는 거야? 이혼까지는 아니야. 다만 나는 시댁하고 거리를 둘 거야. 오빠가 부모님 보고 싶으면 혼자 다녀오면 돼. 그게 말이 되냐? 말이 되든 안 되든 나는 그렇게 할 거야. 그 이후로 저는 시댁과 완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주변 친척들은 그런 저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며느리가 시댁도 안 간다며? 시어머니를 고소까지 했다던데? 너무한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아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니까요. 육아 커뮤니티에 이 이야기를 올렸을 때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잘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못해서 후회 중이에요. 시어머니한테 너무한 거 아닌가요?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아이 건강 해쳐도 되나요? 당연히 책임져야죠. 찬반 댓글이 수백 개 달렸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이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활발하게 놀고 밥도 잘 먹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그래, 아가. 엄마가 놀아줄게. 아이와 놀아주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때 참았더라면 어땠을까? 아마 시어머니는 또다시 아이에게 함부로 음식을 줬을 겁니다. 한 번은 괜찮았잖아. 라는 식으로 넘어가면서요. 그리고 언젠가 더 큰 사고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육아 모임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엄마를 만났습니다. 저도 시어머니가 우리 애한테 꿀을 먹였어요. 돌도 안 된 아기한테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참았어요.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은요? 지금도 불안해요. 시댁에 갈 때마다 눈에 불 켜고 아이 지켜야 해요. 그 엄마의 지친 표정을 보며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물론 대가는 있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고 남편과도 냉전이 이어졌어요. 명절 때마다 눈치를 봐야 했고 주변 시선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안전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듣고 있는 모든 엄마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시어머니든 친정어머니든 누구든 아이에게 해를 끼치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해요.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고 잘못했다면 더욱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니요. 저는 제 아이를 지킨 겁니다. 엄마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싸움에서 이겼어요. 후회는 없습니다.